안녕하십니까, 수중지 인사드립니다. 아, 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종목이랑 정제 마진이 어떻고 뉴스가 어떻게 들어왔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매일매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거를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10가지만 알면 뉴스의 호재라든가 악재라든가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호재니까 사야 된다, 아니면 악재니까 팔아야 된다, 혼자서 그 대응을 해야 내 소중한 돈을 잃지 않는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알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모르고서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10가지는 환율, 금리, 원유, 원자재, 물류, 설비, 뉴스의 호재, 악재, 기타 지표, 이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 기축통화가 달러죠. 달러의 강약에 따라서 종목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러의 강세와 약세에 따라서 돈이 흘러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됐다는 거는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1,000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화 강세가 됐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하니까 작은 돈으로 달러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달러 강세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원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 한국 돈이 강하다라는 거는 수출을, 만약에 100달러짜리를 수출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화 강세가 되면 110달러를 받아야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화 약세다라고 하면 100달러짜리를 90달러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같은 돈이죠. 원화 강세일 때는 수출에는 안 좋죠. 1달러 하던 게 1.1달러에 팔아야 되니까 안 좋은 거고요. 단 달러를 빌린 곳에서는 싸게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또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이라든가 비행기 사올 때 달러로 사오니까요. 달러를 빌려서 뭐 비행기를 사오고 다달이 얼마씩 갚는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를 빌려서 하는 곳에서는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원화가 약세가 됐다라고 하면 1달러에 팔던 거를 0.9달러에 팔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수출 업체의 이익이,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증대된다라고 해서 주식이 6개월 전서부터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 함께 전자철강 자동차 조선이
함께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요. 엔화 강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겁니다. 위안화 강세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같이 수출하는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주식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론 남북 관계라든가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브렉시트도 걸려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거는 금리를 올린다 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돈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은행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 시중 금리를 올리는 거는 개인한테 대출해서 받는다기보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건축 원자재 물류 관련 종목이 이제 올라가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나라에서 뭐 강을 뭐 보수를 한다던가 뭐 다리 보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건축물 관공서라든가 이런 거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을 이제 금리가 오르기 바로 전에는 이제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우선 건축이라든가 원자재, 물류 쪽으로 돈이 먼저 투입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원자재는 이제 금리가 오르기 전에 원자재를 사야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원자재 관련돼 있는 회사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어 나르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항만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제 가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요. 보험 및 증권 은행주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후에는 이제 경기가 더 좋아지면 자동차, 항공, 뭐 그다음에 민감주라는 거는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 현대자동차 이런 쪽은 좋던지 나쁘던지 인건비라든가 뭐 자재라든가 이런 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높아지다가 금리가 이제 내리기 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풀려있던 뭐 소비 관련주, 여행주, 뭐 취미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상승하다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안 좋구나 라고 해서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수도요금 관련 그다음에 생활 필수품 관련 제약주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골라 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 원자재, 물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보험증권 은행주들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원유입니다. 원유는 뭐 전기요금, 뭐 자동차, 항공, 산업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 배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보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을 바로 올리죠. 3개월 뒤에 받지만. 그리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싼 기름으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정유주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떨어질 때는 소비자 가격이 천천히 내려야 이제 덜 손해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지게 되면 정유주에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정유주에는 그러니까 이익이 작게 잡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원유가 떨어지면 한국전력 같은 게 올라가고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한국전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요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제마진. 이 정제마진이라는 게 복합정제마진이 있고 정제마진이 있습니다. 이 정제마진은 진짜 그 원유에서 뭐 가솔린이라든가 뭐 나프타라든가 에틸렌이라든가 뭐 경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그 정제마진이 있고요. 복합정제마진이라는 거는 그 에틸렌이라든가 뭐 나프타를 이용해 가지고 비닐 뭐 플라스틱 뭐 이것저것 만드는 그 마진을 복합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화학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복합정제 마진이 올라가면 화학주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냥 일반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 그 뭐 SK라든가 뭐 이런 데 정유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그 이윤이 올라가겠죠. 근데 거의 정제마진이라는 거는 복합정제마진을 얘기합니다. 보통 6, 7달러를 얘기하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학주들의 마진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학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원자재는 뭐 금은, 동, 그 다음에 뭐 팔라듐, 뭐 등등 뭐 스테인레스서부터 해서 알루미늄 뭐 이런 원자재들을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막 발전할 때 뭐 알루미늄 가격이 뭐 파동이 나가지고 없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이 쭉쭉 올라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원유랑 똑같습니다. 배로 오는 데에 뭐 한 3개월씩 걸리니까요. 그동안 가격은 올라 있고 기존에 있던 싸게 수입된 자재를 가지고 비싸게 팔기 때문에 이익이 극대화돼서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 뭐 대두, 옥수수, 커피 등등 파동이 났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시면 그 종목이 이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물류, 뭐 경기가 안 좋다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 물동량이라고 하죠. 뭐 배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럭으로 항만
뭐 이런 쪽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하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요. 라고 하면 이런 물류주들도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해운 운송이라든가 컨테이너 창고라든가 육지 운송 관련주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설비. 이제 경기가 슬슬 좋아지게 되면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업주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장을 짓게 되면 이제 건축을 먼저 짓죠. 공장을 먼저 지면서 공장 건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를 들여와야 되고 원자재가 입고되고 제품 생산이 돼서 수출이나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공장 건설을 한다는 거는 이제 기계 설비랑 원자재랑 제품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에서 공장을 집니다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공장을 집니다 라고 하면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기타 건설회사가 관련된 건설회사가 올라갈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기계설비 업체에 이제 뭐 1년 전이라든가 오더를 주겠죠. 이거를 만들어서 언제 납품해라 라고 오더를 주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날 때 납품을 해서 계약이 끝날 때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부채로 잡히게 되니까 별로 안 좋겠죠. 재무 상태는. 납품을 해야 이게 매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부채가 됩니다.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납품이 완료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거나 뭐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게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익도 그때 잡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요런 쪽 기계설비 쪽 주식들을 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들 들여와서 제품 생산을 한다. 이럴 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사람을 뽑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호재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때는 주가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근데 알지 못했던 내용, 좋은 내용이 알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때는 주가가 갭상승해서 확 날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악재 뉴스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때는 주가는 진짜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안 좋았습니다. 뭐 최악의 어닝 쇼크일지도 모릅니다라고 뉴스를 내보냈다가 그 전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 먼저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좋을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도 좋을 수도 있고 삼성전기도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확 올라갔죠. 실제로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게 틀렸고요. 실제적으로는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좋으면 호재로 보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안 좋으면 악재로 봅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근데 맞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문가는 아니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해놓고 자기네들이 보다 높으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다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돈 있는 다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그 다수의 생각을 미리 간파하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옳고 안 옳고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주가가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웃긴 게 이제 호재 뉴스도 없고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살살살살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재미 돌리기 식으로 뭐 2%씩 쭉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게 고점에서 이제 유상증자 발표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면서 올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무도 안 좋고 별로 막 증거금인데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점 근처에서 유상증자 발표하고 그냥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막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뉴스를 이제 확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터트릴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 이틀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거의 고점에서 뉴스를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차트를 볼 때 얘가 올랐나 안 올랐나를 먼저 보시고 이게 이 호재를 반영을 했나 안 했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으면 그 주식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가 있냐 없냐, 뭐 미중 아니 남북 회담이 뭐 27, 28일 날 뭐 베트남에서 열린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뭐 한 20일 정도 남았다고 하면 열은 오르고 열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 확정되면 날짜 확정됐다고 한 일주일 올렸다가 나머지는 쭉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아는 뉴스는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아는 뉴스는 올라갈 때마다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나오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신약 개발을 뭐 한 2조 원, 뭐 20조 원대의 뭐 신약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2연상, 3연상까지도 나오죠. 그 금액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금액이 없으면 뭐 1연상 하고서 뭐 많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랜 기간 동안 한 번씩 오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거는 정치주들이 그렇죠. 5년에 한 번씩밖에 안 오니까 거의 1년 전서부터 올랐다가 6개월 오르고 6개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주들은. 그리고 처음에 오르기 전에는 등락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계속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뜨려서 한 번 더 올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쌍봉울이나 아니면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한 3년 동안, 2, 3년 동안 또 쭉 빠지다가 또 이제 자리 잡고서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대통령 관련주들은 그냥 막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뭐가 잘 팔린다더라, 뭐 초코파이가 뭐 잘 팔린다더라, 뭐
아니면 뭐 어떤 라면이 잘 팔린다더라 하면은 땡땡 라면이 잘 팔린다 라고 얘기하면 뭐 그런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보시고 뭐 어떤 영화가 잘 된다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관련된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확인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큰 손해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지표는 뭐 미국 원유 재고, 시추 수량, 오펙 관련돼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원유 재고나 시추 수량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원유 가격을 미리 유추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PMI 생산자 또는 구매자 관리자 지표는 이 선행. 왜냐하면 생산자나 구매자의 그 재료 때문에 재료를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재료를 더 살 거예요.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보통으로 살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미리 유추를 해서 선행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그 선행지표의 위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될 때는 좋게 발표되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나쁘게 발표되거나 안 좋게 발표될 때에는 주식에 굉장한 그 등락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잘 보셔야 되고요. PMI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PMI는 말일날, ISM 제조업 지수는 월 초에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테드 스프레드라든가 장기 단기 금리차라든가 하이 일드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거는 시장 위험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요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들이 이런 걸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게 나오면 대다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위험하다고 대다수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바뀌게 돼서 이거 별로 위험한 게 아니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이것도 또 바뀌겠죠. 그 다음에 발티구님 지수 같은 그 물류 지수, 그 다음에 세계 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가지 환율, 금리, 원유, 원자재, 물류, 설비, 뉴스, 기타 지표들, 위험 지표들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시고 오를 때 떨어질 때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한번 보시고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좋게 흘러가는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트의 기준을 세우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의 기준을 세워야 이게 자리를 잡았구나,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야.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얘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잡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만들진 않았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워드로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간단하게 진짜 초보자도 이걸 딱 보면 얘는 자리를 잡았구나 아니구나 거기에 꼭 알고 투자해야 되는 10가지를 대입해서 얘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아니다 그래서 차트에 눈을 키우는 그렇게 두 번째 강의를 할 건데요. 우선 되는 대로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지였고요. 보실 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지였습니다.